자, 대한민국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큰일 났습니다. 내년에 문정부에서 건강보험료를, 건보료를 또 인상하겠다라고 합니다. 내년에 건보료율이 그 1.89%또 인상된다라고 합니다. 자, 직장인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튼 나라에서 뜯어가는 게 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올해 이미 이 건보료를 인상을 해놓고 내년에 건보료를 또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저번에 올려놓고 또 올리는 거예요. 그 사실상 거의 매년 올리고 있는 셈이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된다라는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부담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는 월 평균 보험료가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약 2,400원 이상 늘어나는 거고, 또 지역 가입자분들도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약 1,900원 이상 부담감이 이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늘어나는 액수는 천차만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혹시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월 평균 지금 뭐 한 몇천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거니까 뭐 이 정도는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거는 심각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일단 평균이라고 하는 통계의 함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훨씬 더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국의 수백만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1인당 수천 원 이상 뜯어내면 그 돈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작은 거 아닙니다. 또한 건보료는 유독 현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인상률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죠.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유독 인상률이 높아졌어요. 2017년부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기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이게 거의 해마다 계속 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은 2018년에 2.04%, 2019년에는 무려 3.49%, 2020년에도 3.2%가 넘게 올랐고, 그리고 올해 2021년에도 이미 2.89%나 올랐습니다. 해마다 2%, 3%씩 계속 올랐죠, 여러분. 여기서 내년 거를 또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거를 또 올리는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국은 최근 5년 동안 건보료를 무려 12.1% 이상 올렸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국민들의 부담은 지난 4, 5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난 셈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이나 독일의 같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율을 살펴보면은 그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요. 자, 이게 뭐다? 그렇죠. 오직 문정부가 유독 잘못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정부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만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유독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은 건보료를 늘려가지고 국민들이 혜택이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받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펑펑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작 한국 사람들은 코피 터지도록 일하기 바빠가지고 병원 갈 겨를도 없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보료를, 건강보험료를 다 빼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입국했다가 원정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사례가 수십만 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저 거대한 돈을 여러분들 누가 다 감당하는 줄 아세요?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저거를 감당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입국해가지고 원정 치료를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늘 이런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뭐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 확실하게 서로 계산할 거는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고생을 하고 기금을 만드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병역의 의무까지 짊어져 가면서 그 수십만 그런 소득세와 간접세를 다 포함을 해서 건보료까지 내면서 평생 동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 봉사해가지고 기금을 쌓아놨는데, 다른 것들은 제대로 의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외국인들은 고작 몇 달 잠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일해놓고 한국 사람들, 자국민들과 동등한 이런 건강보험 혜택을 전부 다 받아간다. 그래서 지들은 목돈 들어가는 그런 모든 권리 받아먹고 또 날라버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당하다니까요.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나라 안에 돈이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 나라 안에 돈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줄줄 새고 있는 거야. 단지 밑독이 다 지금 깨졌다니까요. 자,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적자는 지금 문정부가 만들고 있어요. 낭비는 지금 문정부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거를 메꾸는 거는 국민들의 돈으로 메꾸고 있단 말이야. 손해는 문정부가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메꾸는 거는 국민들이 메꿔놓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발 좀 간신배들한테 속지 말고 이렇게 착한 충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난다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바로 정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목소리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런데 다시 본론입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기금이 원래부터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불과 4년, 5년 전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기금이 무려 누적 흑자 20조 원이 넘어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탄탄한 아주 손꼽히는 거대 기금이었습니다. 이걸로 국민들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건강을 보조하려고 박근혜 정부가 돈을 그렇게 아껴 썼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대로 가면은 출산율도 좋고 국민들이 나중에 저 20조도 국민들 건강을 케어해 주기에 부족해지거든.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돈을 아껴 썼는데, 자, 그런데 문 정부는 무슨 짓을 저질러 버렸느냐? 저 20조가 넘는 기금을 전부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기 임기 불과 4년 동안에 한 방에 저 많은 돈을, 여러분들 20조가 넘는 돈을 한 방에 다 날려버렸어요. 이건희 회장의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이죠. 자, 박근혜 정부가 20조 넘게 국민들의 노후 건강 책임지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자기 임기 4년 만에 이거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건보료 재정적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뉴스 검색만 해보셔도 자료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날려먹었냐면은 1년 만에 마이너스 2조 8천억 원씩 1년에 거의 3조 원씩 날려버렸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동안에 8년 넘게 꾸준히 우리나라 건강보험기금이 해마다 흑자 이득이 났었는데 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탄탄한 건강보험기금이 한 방에 1년에 마이너스 3조짜리 부실기업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 같았으면 파산나기 직전이라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지금 우리나라 각계 수십 가지의 이런 공적 자금 공공기금들이 전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기본 마이너스 몇 조 원씩 조 단위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거 나중에 누가 다 갚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학생 여러분 니들이 나이도 젊은 우리가 저거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먹은 것도 없는데 나중에 갚는 거는 우리가 갚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젊은 여러분들이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말하면은 그거 막 이렇게 고리타분한 할배들 얘기라고 그러지 말고 어른들이 문정부를 비판하고 욕해주면은 할아버지들 잘하신다, 어르신들 잘하신다 이러면서 뒤에서 박수를 쳐줘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 가방끈이 짧고 배운 게 부족해서 그렇지 아주 본능적으로 누가 사기꾼인지 기가 막히게 판단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할배들하고 힘을 합쳐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보세요. 소득 한 푼 없는데 260만 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 그 수도권 서울에 사는 분들의 재산이 많아졌다라고 이제 그거를 이유로 나라가 지금 국민들에게 세금도 더 뜯어가고 건보료도 더 많이 뜯어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더한 겁니다. 10대, 20대 학생 여러분 이거 남의 일 같으세요? 뭐 건강보험료가 어쩌고 정부 공공기금이 손해가 나고 있고 이런 얘기들 솔직히 재미없죠. 가슴에 와닿지도 않죠. 은하계 반대편 다른 행성에서 벌어지는 뉴스 같이 들리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남의 일 아닙니다. 남의 일 아니라고 너네 일이에요. 당장 학생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겪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보다 그 한 5년, 7년 먼저 취직한 사촌 형님들, 누나들이 실제로 지금 다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학생 여러분들에게 불과 몇 년 뒤에 찾아올 아주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벌어질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라니까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은 지들이 올렸죠? 집값은 문정부가 올렸어요. 자기들이 큰 소리 쳤잖아. 아니 부동산 자신 있다면서 반드시 잡겠다며.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 절대로 안 듣고 지들 고집대로 부동산을 건들다가 부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죠? 이제 평범한 국민들은 절대로 집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또 당첨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못 사요. 그럴듯한 아파트, 로또 당첨돼도 못 삽니다. 세금 늘리고 규제를 늘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값이 잡혔나요? 천만의 말씀. 내가 세금과 규제로는 아무것도 못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기는커녕 월세와 전세 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전세는 아예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어요. 서울의 전세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는커녕 전세 월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야. 혼돈의 카오스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둠의 다크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농담인데, 자, 집값은 지들이 올려놓고 국민들의 실제 소득은 직장 하나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게 전부인데, 집값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재산 늘어났다고 세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집값 올랐어도 월급까지 올랐나요? 아니라니까. 서울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세금 많이 뜯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역대 최강의 그들이 온다. 국민 그럴듯한 아파트, 로또 당첨돼도 못 삽니다. 세금 늘리고 규제를 늘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값이 잡혔나요? 천만의 말씀. 내가 세금과 규제로는 아무것도 못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잡겠다며.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 절대로 안 듣고 지들 고집대로 부동산을 건들다가 부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죠? 이제 평범한 국민들은 절대로 집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또 당첨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못 사요. 그럴듯한 아파트, 로또 당첨돼도 못 삽니다. 세금 늘리고 규제를 늘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값이 잡혔나요? 천만의 말씀. 내가 세금과 규제로는 아무것도 못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기는커녕 월세와 전세 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전세는 아예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어요. 서울의 전세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는커녕 전세 월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야. 혼돈의 카오스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둠의 다크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농담인데, 자, 집값은 지들이 올려놓고 국민들의 실제 소득은 직장 하나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게 전부인데,
집값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재산 늘어났다고 세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집값 올랐어도 월급까지 올랐나요? 아니라니까. 서울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세금 많이 뜯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은 그저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집 한 채 겨우 마련해가지고 살고 있었던 게 전부였는데 평균 서울 집값은 자기들이 2배, 3배씩 올려놓고 국민들의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보유세를 더 내놔라, 건보료를 더 줘, 세금 더 줘, 더 줘.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죠. 안 되죠.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액이 2배, 3배씩 늘어나가지고 국민들의 평균 월급과 연봉도 2배, 3배 늘어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민 월급이 2배, 3배 늘어났으면 세금이 조금 늘어도 감당이 되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부동산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다 같이 폭등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자산이 뻥튀기가 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5년, 6년 전에는 10억, 15억짜리 집에 살면은 그 사람이 부자였지만 이제는 서울 시민 대다수가 그런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의 기준도 바뀌어야 되겠죠. 세금의 기준치도 고액주택에 사는 부자라는 그런 세금의 기준치도 커트라인을 올리고 그 줄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당장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은퇴자들조차도 건보료 부담이 월 12만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건보료,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내고 있는 그 건보료에서 직장 잃고 나중에 나이 먹고 은퇴까지 했는데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상황에서 월 12만 원씩 그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거, 더 많이 내는 게 월 12만 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그거 감당되겠습니까? 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문정부가 지금 아주 잘못된 악독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국토부 공식 자료인데도 이렇습니다. 공시가 12억 8천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올해 15억으로 올랐다라는 이유로 국민들한테 보유세도 520만 원에서 무려 745만 원으로 44%가 넘게 뜯어간다라고 해요. 지난해 17억이었던 아파트가 20억이 됐다는 이유로 보유세가 580만 원에서 778만 원으로 44.6%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어쩌다 사는 동네가 서울인 거지. 실제 월 소득은 고만고만한 월급쟁이들이 서울에도 많아요. 집만 비싼 집을 깔고 앉아 있는 거지. 월 벌고 사는 수준은 다 고만고만하신 분들이 많다고. 근데 이런 국민들에게 네가 부잣집에 산다라는 이유로 1년에 세금을 200만 원씩 늘려버리면은 아니 무슨 세금이 40%씩 늘어납니까, 여러분? 이거 감당되겠어요? 1년에 무슨 세금이 44%나 늘어나냐고요. 여러분들 월 폰값, 그거 폰요금, 휴대폰 폰요금만 40% 늘려도 그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부담스럽다니까? 연봉도 1년에 44%씩 늘려줍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거예요, 저거. 민간 공급량을 늘리면은 해결이 될 문제를 계속해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애꿎은 집주인들만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여러분들 세금이 3배씩 늘어난다라고 해요. 강남권에 사는 2주택자들은 보유세가 1억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고작 2주택자, 3주택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집주인들을 단순히 다주택자라고 미워하신다든지 바보같이 그런 선동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주인하고 비집주인하고 편가르기 하는 그런 문정부의 노름에 여러분들 놀아나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느냐? 민간 다주택자가 없으면은 젊고 돈 없는 국민들에게, 신혼 커플들에게 전셋집 마련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셋집 마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택 공급은 누가 해주죠? 서울에 있는 기업에 최근에 막 취직한 그런 똑똑한 사회초년생 젊은이들이 민간 공급자가 없으면은 월세방 마련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 보고 해달라고 할 거예요? 민간 주택 임대 시장의 그런 경쟁률이 줄어들면은 과연 경쟁력 있는 품질 좋은 방, 리모델링이 깨끗하게 된 새로운 방들이 시장에 제대로 공급이 활발하게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주택자가 있어야 민간 주택 임대 시장에 경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그 시장 경쟁의 원칙이. 이거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시면은 안 돼요. 뭐 100채, 200채 갖고 있는 그런 극소수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한들 그것도 사실은 그런 건설사와 주택기업들, 법인들이 갖고 있는 거지, 개인이 집을 100채, 200채씩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분들. 진짜 극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 빼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요지는 고작 해야 집을 2채, 3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다주택자가 나쁘다라는 그런 프레임에 일방적으로 속아 넘어가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집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예로 들어보시면은, 뭐 물론 지금 시청자분들마다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의 세대를 뭐 한 50대, 60대, 70대 정도라고 잡아보면, 평생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시절 고도성장기 때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뭐 수도권에 조그만한 아파트라도 1개, 또 지방에 뭐 1~2개, 이런 식으로 작은 아파트를 2채, 3채 보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2주택자라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평생 열심히 살았다라는 대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식이나 사업, 다른 재테크는 잘 모르는 나이 많은 국민들 솔직히 많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무조건 다주택자가 나쁘다라고 해서 함부로 은퇴한 국민들이 그 귀한 자금을 그러면은 안정적인 집에다가 투자를 못하고 주식 투자나 사업 같은 거 벌이다가 망해버리면은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겁니까? 그 사람들 또 길거리에 나앉겠네?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정자산은 깔고 가야 국가도 안정되고 복지비 지출도, 불필요한 복지비 지출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다니까, 국민들이 안정자산을 깔고 있으면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온 국민이 평생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부동산 1~2개 깔고 앉아 있는 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서 대다수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삶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문정부 때문에 지금 너무 이렇게 폭등해버려가지고 우리는 이제 집주인이 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보편적인 상황이었다면 우리도 그런 집으로 자산의 어떤 가장 중요한 축을 우리가 보유를 하는 그런 삶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 국민들끼리 네가 욕심이 많다, 나쁘다, 국민들끼리 싸우면은 절대로 안 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민간 공급량 자체를 늘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 틀어막아 놓고 국가가 야금야금 부동산을 독점해가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국가가 임대주택을 늘려주길 바라는 그런 태도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공공의 영역에 맡기는 거는 반드시 건설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분들 뉴스 검색해 보시면은 임대주택의 소음 문제라든지 곰팡이 문제 이런 거 계속 뉴스 해마다 나옵니다. 공공의 영역에 맡기는 거는 반드시 건설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거는 정말로 필요할 때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의 국민들이 그 의식주에서 또 가장 중요한 그 집에 사는 거, 집을 국가에게 독점당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집니다. 국민들도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해야, 국가의 경제 성장과 함께 자산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화폐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 가지고 자산을 방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집주인이 되는 게 뭐가 나빠요? 무조건 집 가지고 있으면 나쁘다, 집주인들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산, 최소한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평생 살 수 있는 내 집은 1~2개를 깔고 갈 수가 있어야 그게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인 거예요. 국가와 도시의 성장에 따라 가지고 내 재산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라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자주시민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집주인을 나쁘다라는 선동에 빠져버리면은 자주시민으로서의 힘을 잃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주택자라는 그런 선동을 해가지고 세금을 늘리고, 국가는 점점 부유해지고 국민은 점점 가난해지고, 결국 다주택자가 없어가지고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그런 공급량,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고, 결국은 근데 희한하게 세월이 흐르니까 의식주에서 이 주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집을 국가가 전부 다 독점하는 사회. 이게 여러분들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국가가 주택의 대부분을 독점해가지고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은 못하면서 국가에 평생 코가 꿰어가지고 멱살 잡혀서 월세를 내고 사는 사회. 국민들이 국가에 월세를 내고 사는 사회. 이게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집주인들에게 괴롭히고 때리는 이 세금과 규제는 결국 집값 상승, 월세값 상승, 전세값 상승이라는 도미노로 힘없는 평균 서민들에게도 다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1.0 이하의 그런 0점대 출산율, 0.8, 0.7 출산율을 찍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제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젊은 층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출산율은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고 나라가 도저히 지금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금 젊은 세대, 나이 어린 세대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학생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이 큰 정부라는 거는 공공지출을 확대한다라는 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반드시 세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금 많이 내면은 누가 힘듭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민간의 영역에서 회전하고 분배되는 경제보다 훨씬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공적 자금을 전부 다 이거 빼먹어 버린다니까?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자본의 분배도 국가보다 민간에서 분배될 때 훨씬 더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도 완벽하지는 않죠. 하지만 사회주의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 자,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과연 그랬나요? 아니죠. 실제로는 서민 일자리 자체가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에 못 이겨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망해버렸어요. 월급 그거 10만원, 20만원 더 받아보려다가 월급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니까?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알바 일자리조차 지금 구하기 힘든 시대가 왔죠, 여러분. 시내의 그런 목 좋은 곳에 번화가에 있는 그런 큰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카페 직원 한 명을 모집하는데 대졸자들이 60명, 70명이 넘게 몰렸다라고 합니다. 100명 넘게 몰렸다라고 해요. 카페 그 조금 이제 임금, 최저임금 좀 잘 받는 그런 대형 카페, 깨끗한 카페에서 알바 일자리 하는데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이 넘어간다라고 해요. 어쩌다가 이런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대학생들은 학자금 마련하기도 힘들고 용돈도 없고 미래를 준비하기가 점점 힘이 들어지고 있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그거 1, 20만원 받고 푼돈 얼마 받고 좋아할 일입니까? 아니겠죠. 국민들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에요. 자, 재난지원금 푼돈 받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중소기업이 망하고 내수경제가 망하고 일자리도 없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세상에 76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해요. 역대 최대치랍니다. 실업급여 받고 사는 사람이. 근데 이게 국가경제에도 좋은 일이 아니죠. 돈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 안에 경제가 파탄 나가지고 실업급여를 지급해줄 돈조차 모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버는 사람은 없고 실업급여 받는 사람만 많으니까요. 나라 안에. 경제가 망해버렸잖아. 세금은 오르고 건보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국민들은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부디 이런 정부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제발 그만 지지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자녀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꼭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국민청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정권은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해서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청원에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국민청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꼭 제가 질문을 해야 된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말아먹으실 계획이세요? 정작 해야 되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직접 나와가지고 정부의 권한 바뀌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할 수가 없지만 다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청원 한번 보시죠.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지금 31만 명을 넘습니다.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고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 처벌, 신상 공개를 청원합니다. 라는 것인데 교사 집단 또는 그보다 더 큰 단체로 추정되는 단체가 여성 우월주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하고자 4년 이상을 암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처한 학생들에게 접근을 하고 심지어 교사가 해당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게 유도하는 등 그런 충격적인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을 세뇌한다는 겁니다. 청원에 있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내용이 지금 전부 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교사가 어떤 정치적인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고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방식이죠.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을 의도적으로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끔 만든다든지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한테 상담을 하듯이 접근해가지고 여성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세뇌를 시킨다든지 그 방법 또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 이 게시물들입니다. 게시물들을 쭉 보시면 특징 한 가지가 있죠. 제목부터 내용까지 모든 게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을 다양한 지금 게시판에다가 올리고 있었는데요. 내용이 뭔지를 보니까 일반인이 유출된 좌표 같은 거를 자주 물어봤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 내용이 뭐냐? 인터넷 커뮤니티에다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나오는 불법적인 동영상 그거 어디서 다운받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게시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 저 게시물이 알고 보니까 프락치였던 것이죠. 저런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 커뮤니티가 2030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커뮤니티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특정 사이트에서 의도적으로 저런 식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마구잡이로 퍼뜨리고 그 퍼뜨린 내용을 캡처를 해가지고 자기 사이트에다가 야 이거 봐봐라 2030 남성들이 이런 불법적인 동영상을 물어보고 공유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올렸던 거죠. 어떻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냐?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했던 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던 거죠. 인터넷 링크가 나와 있고 DC 배포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수에 의해서 공개가 됐던 해당 사이트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충격적인 내용이 올라와 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이 지금 교사 유치원의 가입 및 교육자료 안내라고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용 교육자료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은 글보다 시각적 자료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뭘 보여준다는 겁니까? 현대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 및 행하고 있는 부조리한 행위들의 사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 글은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교사는 청소년기 이전의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때로는 아이들 간의 정치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에 대한 행동 강령도 있습니다. 학생을 상담하는 척 접근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 학생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재하다라고 판단되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육자료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이 잘못된 학생군에서 교육 시에 학급의 분위기를 흐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제어가 잘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간접적으로 학생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그 학생이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리적으로 위축시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에게 여성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세뇌시킬 수 있을까? 저런 내용을 지금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사실에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저런 식의 게시물의 조회수가 수천 단위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트에 대해서 수사, 처벌, 신상 공개를 하라고 이번에 청원이 올라왔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청원을 청와대에서 비공개 처리를 했던 것이죠. 해당 청원 같은 경우는 2주 가까이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었고 2주 동안에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던 다른 청원들은 이런 식으로 공개 처리가 됐던 것이죠. 심지어 다른 청원들은 수천 단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청원은 수십만 명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비공개 처리를 했던 것이죠. 청와대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같은 언론사들은 애당초 그냥 이 사건 자체가 거짓이다 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었죠. 그 사이트에 글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글이 다 공유가 됐는데 이상한 소리를 경향신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게 뭡니까?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교육부도 이 2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비공개 처리를 했던 것이죠. 청와대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같은 언론사들은 애당초 그냥 이 사건 자체가 거짓이다 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었죠. 그 사이트에 글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글이 다 공유가 됐는데 이상한 소리를 경향신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게 뭡니까?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교육부 또한 마찬가지로 거짓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거가 뭔지를 보니까 해당 글에서 사용되는 용어 자체가 통상적이지가 않대요. 요즘은 가정 형태가 다양해 양육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게시물에 등장하는 모부, 학모부 같은 단어는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네 담임선생님은 양육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니 부모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생전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양육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상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교육부가 하는 얘기가 교사들이 비밀 조직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본대요. 국가보안법으로 금지한 것도 아니고 지하 조직을 만들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지금 소리라고 앉아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고 하다면 모든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여성 우월주의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당당한 건데 당연히 그냥 무슨 뭐 지하 조직 같은 거 만들 필요 없이 동아리에서 연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지금 여성 우월주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한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학생을 따돌림까지 시키겠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문제인 것인데 교육부는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사 착수에 들어갔죠. 하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무슨 뭐 부랴부랴 미국에 국제 공조를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결국에는 청원이 비공개가 됐던 2주 동안 비밀 웹사이트 증거는 삭제가 되어버렸고 그 뒤에 수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경찰은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수사 진행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2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 청원을 비공개 처리하고 경찰 또한 몇 번이나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미 그 사이트는 폐쇄가 돼버리고 증거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미국에 무슨 뭐 공조를 한다고요? 사이트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뭘 수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7월 19일쯤이 돼서야 청와대가 다음과 같은 답변을 올렸습니다. 자기들에겐 생명줄 같은 거겠죠. 다시 한번 선거에서 이겨야 다시 한번 정권을 잡아야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고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식의 사상을 주입한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런 식의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들 눈에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여성 우월주의자들의 표까지 내가 무조건 받아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지금 머리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권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기꺼이 지금 따돌림 시켜도 좋다. 여성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주입시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따돌림 당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허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내년 선거에서 이들을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여성 우월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이런 식의 여성 우월주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내년에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